사업을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세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지하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관한 마지막 종착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창업을 한 이후에 억울한 세금을 나지 않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부과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와 부가세 같은 국세는요, 납세자가, 즉 사업을 하신 분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종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부가세가 되었든 소득세가 되었든 간에 신고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신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는 경우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정당한가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국가라고 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어쨌든 세법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집행을 해야 할 마땅한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탈루가 있거나 라고 하는 경우엔 조사를 하는데, 자, 이 조사하는 기한을 무한정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도저히 가슴이 떨려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세법상의 부가 제척 기한인데요. 얼마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고한 경우에는 제가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이내에 조사를 할 수가 있다. 5년을 넘어서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아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5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이냐? 그렇지가 않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조사해서 과세할 수 있는 기한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7년이 되기 전에 한 6년 정도에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늦게 조사해서 부과할수록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1년에 한 10% 되고 10.9%가 되거든요. 한 6년 정도가 되면 한 60% 정도가 더 붙겠죠. 조사라는 것은 빨리 받는 게 그나마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입니다. 저것은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하지 않았든 장부를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의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내에는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가짜의 자료,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의 자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한다. 그 경우에는 무려 10년까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 신고한 세금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신고한 세금 중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자, 수정신고는요,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원칙상 내야 할 세금보다 제가 잘못 계산해서 적게 낸 겁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은 1,000만 원인데 모르고 800만 원만 내었습니다. 이 경우에 혹시 세무서에서는 연락이 올까 안 올까요? 연락이 오겠죠. 자, 그래서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 즉 자수하는 것을 가지고 수정신고라고 하고요. 이런 수정신고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수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적으니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매길 수가 있는데 요거를 빨리 신고하게 되면 50%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2년 이내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빨리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것은 원칙상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겁니다. 원래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몰라서 잘못 계산해서 1,200을 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연락이 안 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3년 넘어가면 더 냈다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더 내겠다라고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 그러지 않고 더 낸 것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경정청구. 그런데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3년 이내에 해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부과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앞에서 본 것처럼요.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을 가지고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조사할 거냐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에요. 학교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끝나고 난 후에 좀 혼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혼난 친구를 가지고 선생님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반평균을 깎아먹은 녀석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조사하냐고 하게 되면 평균보다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른바 소득률 또는 부가가치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하고 있으면 음식업의 평균 이익률이 있겠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국세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낮게 신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수익을 적게 신고하거나 비용을 너무 많이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개연성 있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가 조사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샘플링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를 하더라도 5년 이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매출액에 따라서 30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고요. 그 이하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열흘 전에, 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어떤 세목을 부가세든 소득세든 어떤 세목을 조사하는지, 조사의 사유는 정기조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거래의 누락에 대한 혐의 조사인지 이런 것들 조사 사유를 명시하고요. 조사 연도가 몇 년도치에 대한 조사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보신 것처럼 10년, 7년, 5년 넘어가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어떤 연도에 대한 조사인지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조사한다는 것을 같이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혹시 조사를 받게 되면 마음이 두근거리겠죠. 두근거리고 아마 어떻게 경고해느냐 이런 그런 마음이 없잖아 생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사를 받지 않고 성장한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사를 잘 받아서 내부 통제를 좀 더 잘 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조사 통지서를 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서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20일 이내에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어떤 연도에 대해서 어떤 세액을 얼마만큼에 대해서 부과한다라는 조사 결과 통지서를 2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통지를 받고 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무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보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조사, 중소상공인의 경우에 조사는 수익과 비용을 보는 거니까요. 매출액은 없는지 수익 중에서를 보는 것이고요. 비용의 경우에 가짜는 없는지, 이걸 저희의 용어로는 가공이라고 합니다. 가공 위장 이런 것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인건비 중에서 실제가 아닌데 가짜로 올라가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세무조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누락한 것은 현금 거래가 있는데 누락한 것이 아마 대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것이고요. 비용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실제 매입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가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큰 금액에 대한 것들, 인건비가 되었든 아니면 매입이 되었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송금 내역, 금융상의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를 사거나 뜻하지 아니하게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입증이 되겠습니다. 실제 거래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현금 거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알 수가 있는 송금 내역이 없으면 다른 거래 명세표, 견적서, 확인서 등등을 가지고 소명하셔야 기본적으로 비용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나는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인건비로서 나의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무조사관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정당하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세법에서 보게 되면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불복이라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를 가지고 불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지서가
저희가 아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나오면 그 이후의 절차가 고지서를 보내는 건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면서 네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과세 전에, 즉 고지하기 전에 뭐가 억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해라. 이게 과세전 적부 심사입니다. 요걸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세전 적부 심사에서 안 들어줬어요. 그죠?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겠죠. 이 고지서가 나오면 그 이후에 고지된 이후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자기의 세무서에 하는 것이고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고 심판 청구는 국무총리 산하의 조세심판원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언제 이내에 해야 하느냐라는 그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과세전 적부 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아니면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1일 날 하면요. 참 묘하게도 항상 31일 날 저희도 고객 중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31일 날 하게 되면 아예 내용을 보지 않고 이른바 각하됩니다. 각하. 내용을 보지 않고 억울해도 할 수 없다. 형식상의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고지가 된 이후에는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의 경우에는요. 통지를 받은 날은 대체로 이제 등기가 오거든, 등기. 이 등기를 받은 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의 날짜가 아니라 내가 실제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똑같이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또 묘하게 이것도 역시 91일 날 또는 91일 날 하는 분이 상당히 왕왕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예 보지가 않는다.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억울하다라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게 되면 꼭 날짜를 과세전 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30일, 일반적인 불복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어디에다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라는 것은 잘 고민해 보셔서 세무서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국세청 본청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보셔서 하시게 되면 그러면 90일 이내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지를 살펴보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회의가 열리고 나서 얼마 이내에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는 30일 이내에 회의가 열려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예 안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각하가 되는 것이고 보았을 때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고요. 그래 너의 의견을 들어줄게 라고 하게 되면 인용 결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제 이내에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자금상의 융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때 세금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요. 일단 부과해서 고지합니다. 그럼 고지서가 나오겠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조사해서 결정하든 부과 결정하든 어쨌든 고지서가 나옵니다. 자, 그 고지서에 보게 되면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납부 기한 내,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의 절차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 독촉장에도 역시 독촉 납부 기한이 나와 있겠죠. 자, 이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강제적인 징수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어떻게 징수하냐? 그러면 그 납세자가, 그 사업자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겠죠. 그것은 뭐 재산에 나오게 되면 예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대금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신용카드로 판매되어진 금액도 거래대금이니까 압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압류 걸게 되면 저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세금 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재산,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제 매각 절차에 의합니다. 공매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압류하면서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즉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다가 금융자료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융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발생하겠죠.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것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가 주로 외국에 있어서 외국에 출국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안 내었을 때 그 절차에 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자가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정말 내고 싶어도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한정 네가 죽으면 너의 자식에게까지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것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져서 그 이후에는 설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이다. 그런데 체납 금액이 큰 경우에는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재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10년까지는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두어 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세금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다.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을 꼭 현금으로만 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납부해야겠다. 안 되겠냐? 됩니다. 자, 현금으로 납부도 가능한데요. 대상 세목 및 세액은 1,0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다 가능합니다. 국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1,000만 원 이하의 세목은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드 회사 총 14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방식은 저런 방식으로 해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자, 이 수수료는요, 수수료 1%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도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카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10개 카드 회사의 경우에는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고요. 할부가 안 되겠냐고 하게 되면 할부는 어차피 그 할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니까요. 카드 회사가 할부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할부도 다 가능하다. 어쨌든 현금으로 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져서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수유예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사업, 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해서 급격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해야겠는데 납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체납 상태가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상황인데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체납 상태가 되면 국세청에서 국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완납 증명을 받을 수가 없으면 입찰이나 아니면 대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금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져서 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혹시 이것을 약간 유예하는 것은 없는가? 자, 이것이 징수유예다. 징수유예. 자, 그래서 징수유예 사유가 되면 3일 전에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군요. 이 징수유예 신청을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안에는 체납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완납 증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입찰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냥 납부기한 됐는데 불구하고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 상태 가지 마시고 사유가 된다고 하게 되면 꼭 국세청에다가 전화하시고 확인하셔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시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거의 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체납 상태가 되지 않고 한 9개월 정도 징수가 유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징수유예 사유는 보시는 것처럼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아니면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입니다. 사실 그 두 번째 것만 살펴보게 되면 대체로 거의 모든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사실 세금을 못 낼 만큼의 중대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수유예 신청이라는 제도를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데 징수유예 신청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체납 상태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 주시는 형태로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좀 더 공제받기 위한 노력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차량을 구매하면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000cc 이하의 차량이나 아니면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를 사오면서 고스란히 다 공제를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류세, 수리수선비도 다 고스란히 부가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예를 들어서 1000cc 넘어가는 아반떼, 소나타, 에쿠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차를 사올 때 부가세를 다 고스란히 공제를 못 받고요. 기름값도 다 공제를 못 받고 수리 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다 공제를 못 받고 물론 비용처는 가능합니다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는데 나의 거래처에다 어떤 차를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1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 아니면 화물 이런 차량을 사시게 되면 고스란히 부가세에서 다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년치의 휘발유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크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카드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내가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 사업용 카드로 현금 양수 사이트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내가 사오는 물건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되었다고 하게 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임직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되어진 거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회식이나 식사비용 또는 회사 물건을 임직원 개인 카드 산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모르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법인 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직원의 개인 카드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두계약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지출 정비용으로 받으시게 되면 부가세에서 고스란히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과정을 왔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어떻게 불복할 것인지 그리고 부가세 공제를 좀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시게 되면 세금 여행에서 다소나마 돈이 되는 몇 가지의 사항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앞날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